경환이의 심술은 이것만으로 고만두지 않았다. 송아지에게 먹을 만치 풀을 뜯기고 언덕 아래로 몰고 내려와 수수반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바우는 다시금 놀랐다. 개울 건너 바운의 참외밭에서 경환이란 놈이 나비 잡는 채를 휘두르며 날뛰고 있다. 그까지 송장나비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 텐데 경환이는 그 나비를 쫓아 굳으시는 발로 지금 한창 참외가 열기 시작하는 넝쿨을 함부로 질겅질겅 밟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하다. 나비를 잡는 척 참외밭으로 몰아넣고 참외 넝쿨을 결단내는 것이리라. 바우는 눈이 뒤집혔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44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네, 오늘 소금님, 메일님, 항아님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걸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책을 우리가 편식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항아님이나 소금님이나 메일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 분야? 아니면 편식하고 있는 그런 책의 종류? 뭐 이런 게 있나요? 있으신가요? 자기가 얼마나 넓게 읽는지를 잘 편식하는지를 잘 모르는 게 편식이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런 분야는 잘 안 읽히고 좀 싫어. 나는 콩을 안 먹어. 그런 것처럼. 저는 자기계발서는 못 읽는 것 같아요. 저도 자기계발서는 잘 못 읽겠고, 네. 그다음에 아주 날아갈 듯한 에세이들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이제 많이 팔리는 상위 랭크되는 책명을 말할 수 없지만 네. 아주 날아갈 듯 가벼운 에세이류는 또 약간 시간을 들여 읽기 아깝다. 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누가 좋다고 해서 막 빌려줘가지고 읽었는데 막 인스타에서 그냥 짧게 나오는 글귀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종이에다 인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책도 그런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도 좀 편식하잖아요. 네. 저는 좀 로맨스를 잘 안 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네. 그런데 최근에 헤어질 결심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괜찮은 로맨스인가 보네요. 그게 로맨스군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애매한데. 못 봐가지고. 네, 어쨌든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요즘에 근데 그런 말씀하신 가벼운 에세이들 많이 보시는데 전자책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계발서도 전자책으로 많이 제 주변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종이로 인쇄된 그 책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기대하는 바나 무거움이 좀 다른 것 같고 능력을 더 들였기를 바라는 게 네네. 있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류가 유행을 확 타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또 없으니까 고르지 말자 이렇게 또 자포자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냥 한번 요즘에는 사람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 여쭤봤고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현덕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읽혀오고 교과서에서도 이제 자주 실린 작품인데요. 이렇게 또 오래오래 가는 작품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종이책의 작품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늘 이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일님의 책 소개 줄거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바우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바우는 소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는데요.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바우였기 때문에 내심 서운한 마음을 그림 그리는 것으로 달래곤 합니다. 어느 날인가도 이렇게 언덕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 언덕 너머로 걸어오는 경환이를 보게 됩니다. 자, 경환이가 누구냐? 바우랑 동갑이고 한 동네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방학이라서 고향집에 잠깐 내려와 있는 거죠.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오며 가며 자꾸 부딪히는데요. 바오는 사실 경환이 얼굴을 볼 때마다 부하가 침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경환이는 이제 학교 숙제라면서 나비 채집을 하러 다니는데 재주가 없는지 성과가 영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경환이가 잡으려던 나비가 우연히 바오에게 오고요. 바오는 손쉽게 그 나비를 손에 넣습니다. 경환이가 그렇게 원하는 나비를 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환이 보란 듯이 그냥 놓아줘 버립니다. 그럼 바오의 행동에 화가 난 경환이는 나비를 잡는 척하며 이번에는 바오 보란 듯이 바오의 참외밭을 질겅질겅 밟아놓습니다. 요 참외로 말할 것 같으면 바오네가 공들여 키우는 작물이에요. 바오네 가족이 장차 양식을 마련할 미천이기도 하고 나중에 바오가 읽을 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러니 바오 마음이 어땠겠어요? 바오는 안 그래도 눈엣가시 같은 경환이에게 화를 버럭 냅니다. 하지만 경환이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땅인데 내가 좀 밟으면 어때? 그렇습니다. 경환이와 바오는 서로 이렇게나 처지가 달랐던 거죠. 경환이가 서울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건 경환이 부모님이 마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바오가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소에게 풀을 먹이러 다니는 건 바오 부모님이 소장농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는 너희 집안 살림을 내가 알게 뭐냐? 라는 경환이의 말에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보기 민망한 마음에 그만 경환이와 주먹 다짐을 하고 맙니다. 그 바람에 귀한 참외밭은 더 엉망이 되고 말았죠. 작은 나비 한 마리로 벌어진 몸싸움은 이제 어른들의 문제로까지 번져나갑니다. 바오 어머니는 경환이 어머니에게, 바오 아버지는 경환 아버지에게 호출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경환이 부모님을 만나고 온 바오 부모님은 바오에게 경환이에게 나비 잡아가지고 가 사과하라면서 닥달을 합니다. 바오는 부모님 말씀을 묵묵히 듣고는 있지만 정작 사과하러 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고집스러운 바오에게 화가 난 아버지는 바오의 그림 공책을 찢어버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바오는 소작을 떼일지 모른다는 아버지의 걱정과 호통 속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야속함만 키워가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할까 궁리를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집을 나온 바오는 경환이네 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동네를 배회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산 중턱쯤에서 보니까 저 건너편 언덕 저편에서 나비 잡는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바오는 경환이 놈이 없는 실력에 애쓰면서 나비 잡네 싶어 고소해하죠. 그런데 조금 더 걸어 내려오다 보니까 경환이가 아니라 어른 남자의 실루엣이지 뭡니까? 요걸 보고 바오는 경환이 놈이 제 손으로 안 잡고 머슴을 시켰구나 싶어서 비웃습니다. 다시 조금 더 산을 내려와서 맞은편 언덕 위로 올라섰는데 그때 바오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바오가 고소해하던 마음속으로 비웃던 그 사람이 바로 바오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바오가 이렇게 뜻밖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울음이 되어 터져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딱 사춘기 아이들 말고 우리도 평소에 굉장히 잘 느껴지는 그런 감정선을 단적으로 너무 잘 보여준 이야기고 소설이고 또 메일님이 그걸 너무 흥미진진하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약간 푹 빠져가지고 같이 부하가 좀 치밀다가 이야기가 끝났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나이가 돼도 부하가 치미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보다 더 나아지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런 마음을 해소하거나 소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시는 것 같으세요? 부하가 안 치미세요? 살면서 약간 더 이제 자랐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조금 거리두기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부하가 치미는데 왜 이게 부하인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왜 부하가 치미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다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를 먹고 자라고 이러면서는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사람에게 부하가 치밀어 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면서는 약간 그 감정에 몰입하기보다는 지나갈 감정이려니 하고 이제 덮을 줄도 알고 아니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궁리해보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를 이해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그냥 미리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 부하가 치민다는 게 이제 부러움, 시기 이런 거랑 되게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난 부럽지가 않아라고 말하는. 네. 하지만 또 부럽지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또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저렇게 없죠. 노래까지 아, 부를 그렇죠. 지경이면 또 얼마나 부러운 건가 이렇게 되새겨볼 수도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어떤 코미디언 한 분이 이제 그 장기하 씨랑 그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니 서울역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너 네 파카가 더 따뜻하겠어? 내 파카가 더 따뜻하겠어? 내 파카가 더 난 부럽지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할아버지들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신 승리를 위한 말씀하신 대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거를 조절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아이도 겪어 나가는가를 보는 건데 너무 이 소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나비는 바우와 경환이한테 어떤 대상인가? 저는 이게 뭐 무슨 풍뎅이나 네. 사실 여러 가지 곤충을 네. 채집해오라고 하셨을 수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근데 이게 나비인 것이 잘 어울린다? 절묘하다라고 그쵸.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풀나풀하고 되게 예쁘고 너무 갖고 싶고 그런 대상인데 쉽게 잡을 수 없는 마치 아이들이 바라는 어떤 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바우한테는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건데 바우가 가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경화는 이 나비를 잡는 일에 굉장히 서툴고 나비에 대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나비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건 경환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 너무 잘 들어있는 것 같아서 듣다 보니 슬퍼졌네요. 그 나비는 바우한테는 그림을 그리는 대상, 꼭 꿈꾸는 대상 같은 느낌인데 경환이는 어쩜 그렇게 나비를 대하는 태도까지 얄미운지 잡아서 표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숙제기 때문에 경환이 마음먹은 건 아니죠. 아니 그래도요 말씀하신 대로 숙제가 나비만 표본이었을까요? 근데 그 태도가 왜 이렇게 얄미운 걸까요? 그래서 잡아서 표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경환이와 잡았다가 그림을 그리고자 놓아주는 바우가 이미지는 굉장히 다른데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둘 다 되게 욕구의 대상이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본으로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거나 어쨌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욕구의 대상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어쨌든 표본은 생명을 앗아가는 어떤 문제가 같이 겹쳐지면서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쨌든 그 대상을 그대로 둔 상태로 두는 거여서 이 소설에서 그 행위 자체가 이미지로 그려지니까 바우와 경환이가 저희의 인식 속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보시는 거는 지금 2022년의 시점에서 이 소설을 보시기 때문일 거고 그런가 보다. 네, 이게 바로 아마 수긍해요. 곤충이나 그 식물 동물 채집을 학교 과제로 금한 게 1990년대 중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이고 이건 훨씬 더 이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이제 근대적인 관점에서 뭔가 해석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복하고 탐구하려는 대상으로 보는 쪽에 서 있는 거죠. 경화는. 그러니까 바우는 훨씬 더 전근대적인 관점이고 이 나비하고 함께 사실은 호흡하고 같이 지내고 그래서 바우의 손에는 나비도 쉽게 들어오고 네. 이러는 것이고 지금 이제 경화는 학교 진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근대적인 학문을 배우고 있는 아이니까 그 관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오는 노래,
태도, 복장, 네. 뭐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좀 사실은 더 근대적인 모습. 근대의 그런 학교에서 학교와 함께하는 그 문화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하긴 표본 채집도 학교의 숙제였으니까 그런 근대적인 교육 제도의 산물로서 하나로 그려진 거겠네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오로지 바우의 입장에서는 바우도 서울 가고 싶고 상급학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매여서 농사 지으면 그 답답한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 그림의 대상이 나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모든 곤충은 다 이제 알에서 번데기에서 태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성장하거나 깨어난다고 했을 때 어떤 상징적인 곤충이라면 약간 나비가 아름다우니까 나도 나비처럼 저렇게 알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이 고장에서 벗어나서 나 아름답게 날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폭력적으로 경환이가 잡으려고 잡아버리니까 하니까.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해석을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이 계급의 문제, 어떤 내적 욕망의 문제 이런 거 다 너무 동의하는데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도 했냐면 나비가 예쁘지만 사실은 실용성이 빵인 곤충이잖아요. 네. 먹을 수도 없고 네. 뭐 이렇게 번식을 먹어야 해서 수익을 되는군요. 창출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냥 보기에 예쁘기만 한 거. 음. 근데 이 예쁘기만 한 걸 가지고 별 목적도 없이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의 싸움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목적 없이. 목적 없이 혹하는 물건, 관심 있는 어떤 물건을 하나 쟁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서로 자존심 싸움인 그렇죠. 거죠. 맞아, 네. 자존심 싸움. 아이들의 싸움의 모습을 어떤 그 나비라는 곤충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넷이 생각하거나 접근한 관점이 다 달랐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다 하나같이 너무 고개가 끄덕여져. 되게 신기하네요. 말씀하신 그 아이들 간의 그런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싸움이 아이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많은 게 관여돼 있죠. 사회적인 문제, 계층의 문제도 그렇고, 뭐 부모의 어떤 생계의 문제, 뭐 비롯된 거긴 하지만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고 이 아이의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소설이. 저는 전반부에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경환이가 참외밭을 밟고 이럴 때는 그 우리 저번에 읽었던 바다소에서 미꾸라지가 생각이 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미꾸라지에서의 두 소녀는 그냥 단순히 이제 신체 발달에 따른 이제 힘의 차이만 있었을 뿐 동등한 소년 관계였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가도 나중에 화해가 되는데 얘네는 본질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계층적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환이의 아버지가 마름이고 바우의 아버지가 소장농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아버지와 친구,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나이 또래인데 마름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나비조차도 그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아이의 입장을 이렇게 봤을 때,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이 이 아이도 나중에 커서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슬픔? 그 전반부에서 막 싸우고 막 경환이가 씩씩거리면서 가고 이럴 때는 그 동백꽃의 점순이랑 나의 갈등 같기도 한데 근데 동백꽃이랑 다른 거는 어쨌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고 그 계급적인 어떤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라는 힘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얘네는 그렇지 않고 그냥 동성 친구니까 친구도 아니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냥 저는 이거 딱 읽고서 저도 점순이가 생각이 났네. 그 동백꽃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점순이의 부모가 나의 부모를 불렀겠구나. 호출, 아버지 네. 호출, 어머니 호출. 어디 넘보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백꽃은 계급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청소년들 어떤 그 사랑의 한 장면을 유쾌하게 딱 거기서 이제 즐겁게 끝을 냈는데 여기서는 소년이 현실의 벽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거겠지만 그 성장의 과정이 아픔이 동반이 되니까 좀 슬픔이 조금 배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 슬픔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궁금한데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그 슬픔을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부르면서 뛰어가는 그 장면을 마지막에 바우가 누군가가 저기서 나비를 비척거리면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경환이가 뭐 밑에 머슴을 시켜서 또 나비를 잡나 보다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버지인 거죠. 그럴 때에 느껴지는 그 슬픔 때문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따로 떼서 하고 제가 느꼈던 그런 슬픔은 아버지도 젊었을 때 바우 같았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리고 젊었을 때는 굉장히 꿈이 있고 그다음에 반항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우를 보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바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 텐데 바우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그 집에 가서 사과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마지막에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가는 그 바우의 마음은 또 다른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에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가는 바우의 모습? 그 장면은 진짜 너무 마음에 남잖아요. 현대소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게 좀 몇 번 계속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좀 약간 공통적으로 아들이 마냥 어린 세계에 있다가 아버지가 현실에 부딪히고 순환을 겪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늘 같은 절대자 같은 존재였는데 되게 약한 모습을 아버지 약한 모습을 목도하면서 뭔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생기고 이해도 생기고 현실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이러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같고 성장이 슬픈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혹한 현실을 아이가 받아들여야 될 때 그 생채기가 나는 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가 온실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곳에서 일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있지만 그쵸, 그쵸. 그렇게 일생을 살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어느 순간에는 온실 밖으로 내보내고 진짜 삶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들,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미 겪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눈에 선하게 그려지니까 읽으면서 역시 동화대에서 이렇게 슬픔의 감정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게 바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는 사실은 열려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삶이 어땠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우의 삶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은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얽혀있는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아버지 부르면서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격이 아니고 바우의 내면, 바우와 친구, 바우와 가족, 계층과 계층, 사회와 개인 뭐 여러 가지 갈등이 걸쳐 있는데 바우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갈등의 삶을 살아나갈지는 사실은 열려있는 상태가 아닌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감안한다면 사실은 바우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후의 세대 만약에 이게 훨씬 더 뭐 한 3, 40년 혹은 5, 60년 이후에 이 소설이 쓰여졌다면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가 나비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게 너무 나약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속한 세계는 지금 소장농의 세계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처우가 안 좋은 직장이더라도
내가 지금 이걸 감수하고 내 아이를 비굴하게 하지 않고 난 이거 때려치우고 조금 더 고생스럽고 월급이 적은 일을 하겠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산업사회 이후의 얘기인데 이 시대는 지금 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삶의 조건 자체가 너무 다른 세대이고 이 세대에 속한 아버지의 삶이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목도하고 그 안에 섞여 있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어떤 것과 지켜내야만 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거를 지금 목도한 바우의 모습인데 바우의 세대에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바우는 또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회든 간에 이런 막막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꽉 막힌 상황들은 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닥친 어떤 좀 더 급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원치 않게 접어야 되거나 나갈 수 없는 지점들이 오거나 그럴 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꽉 막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일 어쨌든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좋은 거는 그때 나는 무엇을 놓고 무엇을 놓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꽉 막힌 듯한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내 선택의 어떤 가지수가 굉장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놓지 않는 한 가지와 다른 놓을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해 나가면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그 과정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거를 또 열심히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도 이 소설이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울컥했지만 생각이 계속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선택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바우의 부모님이 처해 있는 거는 조건이 너무 가혹해요. 그렇죠. 네. 너무 속상해요. 저는 굉장히 겁이 많고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막 자존심을 세우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비를 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라는 거 그것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잡아다 줬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바우의 아버지는 나비만 대신 잡아주신 걸까요? 그걸 가지고 경환이네 집에까지 가주셨을까요? 갔을 것 같아. 엄마한테 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가서. 아빠 이게 빨리 해결을 이제 며칠 지연이 돼서 문제가 더 커졌을 수 있으니까 아빠가 이제 갔을 것 같은 느낌? 어쩌면 엄마 아빠는 우리 독자만큼 가슴 아프다기보다 빨리 당신이 잡아오라고 부인을 하고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빨리 당신이라도 잡아오라고 가볍게. 이놈의 새끼 밖에 나간 이놈의 새끼 언제 기다려가지고 나비를 잡냐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회 체제에 완전 순응한 모습의 그런 아빠의 나약한 모습이 이제 바우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나중에 바우가 훨씬 더 시대를 타고 더 날아갈 수도 있고 바우가 성공했으면 네. 좋겠네요. 바우 성공 기원으로 마음을 달래며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황혼의 종로로 방향을 돌리고 이거요. 진짜 있는 노래예요? 저 이거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오. 너무 재밌어요. 황혼의 종로로 방향을 돌리고 어떤
분위기냐면 옛날 그 만담이라고 아세요? 네, 남녀가 예. 모시고 막 그 만담을 노래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운전수와 그러니까 버스 운전수와 차장이 유쾌한 그런 리듬으로 우리가 아는 왜 흘러간 가요들 일제 강점기 때 가요들 보면 되게 정조가 좀 슬프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 약간 외색풍 유행가라고 부르는 그런 쪽인가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시의 근대적인 문물을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럼 바우 입장에서는 더 듣기가 싫었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노래가 이게 앞에 딱 나오는 게 이 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닌다는 게 굉장히 재는 모습. 그렇죠. 거군요. 네. 되게 근대적인 마치 이렇게 영어 못하는데 자기 외국 힙합 뭐 이런 것들을 막 부르면서 째고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유학생, 외국 유학생이 훨씬 적었을 무렵에는 네. 왜 외국 갔다 오면 네네. 엄청 팝송 듣고 뭐. 그렇죠. 네. 막 단어를 영어로 다 바꿔서 섞어서 한다든지 말하고 뭐 그런 예. 모습. 그런 느낌? 그 노래랑 연관지어서 행색이라든지 구사하는 무술의 종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맞아요. 다 약간 일본 유도. 그렇죠. 유도. 유도를 맞아요. 하고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고 네. 이런 외색풍의 네, 노래를 네. 부르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약간 선진. 그렇죠. 모던보이. 모던보이. 얼굴이 그리고 하얗고 바우는 씨름을 하고. 씨름을 하고 나비를 그리고 소에게 풀을 먹이고 농사일을 하는 그래서 약간 이제 민족 의 대립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게 네. 46년에 네. 발표된 작품이기는 한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사실은 30년대 식민지 동화의 정점이다 이렇게 극찬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찬사는 사실은 이런 개별의 소재와 노랫말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진짜 이 노래를 알고 이 소설을 읽으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소설이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은 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마 최척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맞아요. 이거 지음. 네. 네. 전국 국어교사 모임 지음으로 작가, 표시되어 있고 네네. 작가명이 없어서 그때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조위한 저라고 써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이것도 그러네요. 네, 그때는 이제 고전 소설이고 일말의 어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양해하고 사실은 넘어갔는데 이 책도 전국 국어교사 모임 지음하고 그림을 그린 분은 표시되어 있는데 정작 이 작품의 작가는 현덕 작가. 네, 현덕 작가의 작품임에도 현덕이라는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날개에 책임 집필자들에 대한 소개와 전국 국어교사 모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진짜 궁금하긴 했는데 놓칠 뻔했네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여러 네. 권을 사서 읽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안 제가 돼요. 휴머니스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마침 책 뒤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 이 시리즈 담당자를 바꿔달라 했더니 그 담당자는 바꿔주지 않고 저에게 얘기하시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하는 분이 저에게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현대 소설에서도 저자표기, 작품의 저자표기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쭈었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듭 물었는데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제세를 찍을 때는 해당 부분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자표기는 조금 해줬으면. 엄밀히 해주셔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사실은 이 국어교사 모임 선생님들이 붙여주신 해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국어교사 모임 지음이라고 하시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게 타당하다면 그 부수적인 자료들을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작품의 저자표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맞아요. 정당한 대우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책을 단위로 추천을 해요. 작품 하나를 어쨌든 구해서 읽으려면 책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비를 잡는 아버지라는 작품을 어떤 책으로 읽을 것인가 논의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했던 것을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접어둔 페이지 읽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 부분인데요. 지난해 봄에 바우와 경환이는 한날에 그곳 소학교를 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경환이는 서울로 상급학교를 가고 바우 자기는 집에서 꾸벅꾸벅 땅이나 파며 있지 않으면 아니 될 때 바우는 무척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따라서 경환이를 부러워도 하였다. 바우 자기가 값없이 보내는 그 하루하루에 경환이는 좋은 학교 훌륭한 선생 아래서 날마다 새로워가고 높아갈 것을 생각할 때 바우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는 벌충을 여기다 하려는 듯이 틈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리었고 또 그것으로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소도시였고 학교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오느라고 서울에 오니까 너무나 할 게 많고 사람도 다양하고 일도 다양하고 되게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제 고향에서 느꼈던 어떤 답답함, 막막함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 경환이가 날마다 새로워가고 높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표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앞부분까지 정말 소설의 서두를 접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래 말이 처음 딱 제시되면서 경환이가 갖고 있는 배경과 처지, 바우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의 처지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이 전체 이야기가 펼쳐질 그 바닥을 완벽하게 깔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한 서두예요. 황혼의 종로로 방향을 돌리고 달린다 버스는 명랑스럽게. 건드러진 노랫소리가 푸른 언덕을 넘어온다. 바우는 송아지를 뜯기며 밤나무 그늘에 앉아 그림 그리는 책을 펴들었다. 송아지가 움직이는 대로 자리를 옮아앉으며 옆으로 풀을 뜯는 송아지 모양을 그리느라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필을 놀리고 하더니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흥 하고 빈정거리는 웃음을 한번 웃고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그 편에 등을 대고 돌아앉는다. 겨우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배워가지고 온 것이 유행가 나부랭이냐? 그리고 나비 잡는 것하고 여기까지요. 네, 저는 책으로는 26쪽부터인데요. 바우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어서 골랐어요. 저는 이 소설의 훌륭한 점이 바우의 마음을 깊게 고민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 절절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서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우는 어쨌거나 자기 소견에서 옳다고 믿는 바를 밀고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느끼는 섭섭함 같은 것들, 그런 복잡다단한 마음이 이 몇 줄의 표현 속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바우는 동구 밖 아랫마을로 가는 길가 축동 버드나무 그늘 밑을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기며 걷는다. 아침부터 요란스레 매미는 울고 그리고 속상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풀 위로 너울거리는 나비다. 바우는 그 나비를 피해가는 듯 문득 걸음을 바꿔 뒷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바우는 일상 하던 버릇으로 풀을 베어 널고 그 위에 벌렁 나둥그러져 하늘을 쳐다본다. 집에서보다 갑절 어버이에 대한 야속함과 노여움이 사무친다. 네. 나비를 피해가듯 문득 걸음을 바꿔 뒷산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그 뒷부분의 속마음이 직접 서술되는 부분도 그 아버지 말대로 정말 집을 나오고 말다? 그러면 아버지도 뉘우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어린 아이일 때 엄마 아빠한테 원망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후회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200만 번쯤 결심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너무 이쁘고 그 마음이 어떨까 싶고 그 나비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수많은 갈등?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 뒷산으로 가는 그런 마음도 참, 네. 저는 어쩌다 보니 저희가 조금 약간 이제 순서가 이렇게 이야기 흐름대로 접어둔 페이지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우가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는데 저 아래에서 나비를 잡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된 그 장면인데요. 바우는 산을 내려와 맞은편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메밀밭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환이 집 머슴으로 본 사람은 남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농립을 벗어들고 나비를 쫓아 엎드렸다 일어섰다를 하며 그 똑똑치 못한 걸음으로 밭두덩을 지척지척 돌고 있다. 바우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래를 바라보고 섰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덕모래 비탈을 지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금까지 잠겨 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바우는 울음이 되어 터져 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언덕 아래 메밀밭을 향해 소리쳤다 하면서 아버지를 소리치며 내려가는 장면인데요. 이제 왜 아버지 하셔야죠. 네, 아버지 삼창 하다가 몸일까 봐요. 네.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바우가 아버지가 불편한 다리로 나비를 잡느라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사실은 너무너무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 아픈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더 큰 게 있다는 것이 저는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바라보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나비를 잡는 아버지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을 먼저 알려드리기로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폴 칼라티니의 에세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를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사사 구독과 애정 표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